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4페이지. 저번 시간에 실종 선고 중에 보통 특별 실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민법과 상징세법의 차이점 보시면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부재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과 상속으로 개시된다. 밑에 줄. 그러나 상증세법에서는 실종 선고일을 사망 개시일로 본다. 상속 개시일로 본다. 자, 이거는 이제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기 225페이지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 보시면 다음 사례를 보고 민법과 상징세법의 상속 개시일은 언젠가 보면은 행불일이 언제죠? 2014년 4월 1일. 그 다음에 실종 선고 신청일이 2019년 10월 25일. 그 다음에 선고일이 2020년 4월 25일이죠. 그러면 민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민법에서는요. 기간이 만료한 때, 그죠? 기간이 만료 5년, 1년 하여튼간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그 사망한 것을 보기 때문에 행불이 언제 일어나죠? 행불이요? 행불이 보면은 14년 이때 일어났잖아요. 이때요. 이때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보통 실종이라고 하면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죠? 5년이 지나면은 4, 5, 6, 7, 8, 9, 그죠? 2019년 4월 1일이 되겠죠? 이때 이제 그 민법상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상속 및 증여세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 또 교재를 보시면은 실종 선고일이죠. 선고일. 그죠? 선고일. 선고일이 이때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의 기준이고 이것은 상증세법, 즉 세법의 기준이죠. 상증세법. 그죠? 약간 좀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차이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민법적으로는 19년도 4월달 19년도에 발생을 하는 거고, 세법은 한 1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죠. 이렇게요. 선고일하고 왜 신청을 이때 했고, 그 다음에 그 가정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절차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요. 그러면 이렇게 선고가 되면 행불 날짜에서 5년, 만 5년 일반 그 부동실종이라면은 만 5년 이 도관 이 시점하고 이 선고일하고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같게 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럼 이 실익이 뭘까요? 실익. 민법상 이 그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과 세법상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의 실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익이.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 선고일이 행불일보다는 좀 늦겠죠. 요 뭐 5년 또는 1년이잖아요. 좀 늦는단 말이에요. 선고일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제 행방이 묘연해졌을 때 남아있는 뭐 배우자나 가족들은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이 어떻게든 잘 모른단 말이에요. 확실하지가 않죠.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이게 언제 1년이 되는지 언제 5년이 되는지 뭐 시간이 쭉 흘러가는 상태에서 알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언제쯤 된 것 같다, 언제쯤 뭐 나가신 것 같다, 언제쯤 없어진 것 같다, 그 정도만 아는 거지 뭐 몇 개월, 뭐 몇 년 정확히 알기에는 좀 물리적으로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선고를 받는다고 하면은 몇 월 며칠 어떻게 행복이 됐다 딱 선고를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은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몇 년, 몇 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민법상 아니 그 세법상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확정이 되므로 이때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고요. 그죠? 상속세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죠. 그죠? 이때 사망한 걸 보기 때문에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행불한 날, 일반 실종이었을 때 행불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난 민법에 어떤 태도를 취한다면 세법이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그 배우자나 가족들이 법적 안정성이 좀 많이 좀 저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선고일을 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 부재선고. 부재선고 보시면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받은 잔류자라는 것은요, 가족관계 등록부의 군사분계선 이국적에 거주하는 것을 표시된 사람, 이걸 잔류자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법에서는요. 잔류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폐쇄하고 실종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부재 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는 때를 상소에 게시된 것으로 본다. 지금 보면은 실종 선고와 부재 선고거든요. 실종 선고와 부재 선고예요. 부재. 실종은 일반 실종과 특별 실종으로 해서 이제 보통 실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사라지신 거,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은 뭐 위난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고, 부재 선고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그 6.25가 터졌단 말이에요. 6.25가 이렇게요. 38선이라고 했을 때 6.25가 터졌을 때 북쪽에 계시는 분이건 아니면 남쪽에 계시는 분이건 휴전이 되고 나서 남쪽에 가족이 있으신데 북쪽에도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에 계시는 분이 38선 이북쪽에 계시는 분이 살아 계시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는 행방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단 부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족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족이 있는데 그 남쪽에 이제 가족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남쪽에 가족이 부모님하고 일반 가정이에요. 자녀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다행히 전쟁이 다 휴전이 되고 나서 다들 생존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만 북쪽으로 어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포로로 끌려간 거는 알아요. 그렇다면은 이 남쪽에 있는 이 세 분은, 이 세 명은 이 아버지가, 이 가장이 북쪽에서 살아 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은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분들은 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무슨 재산이나 권리 의무 관계가 사망으로 인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 권리가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명의로 뭐 땅이 있다, 건물이 있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북쪽에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 배우자나 가족들, 자녀들은 법적인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즉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었다? 이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부재선고 심판이 확정되는 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런 정황상으로 봐서 이 북쪽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피납됐거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분들이 돌아가셨다고 그냥 법적으로, 설령 이쪽에서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망했다고 보고 이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 상속에 따라서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남은 이 유족들이, 상속인들에 대한 권리 관계가 안정적이 되거든요.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어떤 법적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게 결혼만 한 사람들이에요. 부부예요, 부부. 그죠? 부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수 있죠. 뭐 비슷한 얘긴 한데 이게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전쟁통에 이 남자분이 남편이 북쪽으로 뭐 피난됐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휴전이 이렇게 돼버려요. 38선이 거절을 했죠. 휴전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은 이제 남쪽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는데 아직 젊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 이분이 결혼을 한다면 그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중첩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그러면 이 여자분은 결혼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을 겪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법적 안전 그런 거를 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아까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분은 이제 다르게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북쪽으로 이제 피난이 됐어요. 당연히 이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남편이 이제 사망한 걸로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에 의해서 이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남한에서 다시 이제 결혼한 이 관계는 불법이니까 모든 법률 관계를 다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되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서류상으로만 돌아가시는 걸 하는 거예요. 서류 북쪽에 살아 계시더라도. 그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부재 선고로 갑니다. 부재 선고. 부재 선고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양가로 3번 인정사망. 인정사망은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수해, 화재,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망한 걸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 관공서 지체 없이 사망자의 시은면에 장애인의 사망에 통보를 하여 사망을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정사망이에요. 인정사망. 다른 사람이 죽었으니 나도 그 위난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어떻게 된다? 인정된다. 인정된다. 그래서 인정사망제도예요. 내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체가 발견된 걸로 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사망의 추정. 동시사망의 추정. 동시사망의 추정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위법적으로는. 자, 양가로 4번 사망의 전후는 상속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데 동일한 사고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들 사이에는 상속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동시사망의 추정이다. 왜?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상속 순서, 즉 상속인이 바뀌게 돼요. 상속의 순서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이제 일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놀러를 가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나 해보면 비행기를 쭉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했어요. 추락.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이 다 사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상속순위가 바뀔 수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면은 상속순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녀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은 부모가 또 먼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한꺼번에 이제 사망했을 경우 누가 조금 더 오래 살아 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산 다툼이나 상속 순위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이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그렇다면 동시에 사망을 했다 같이다. 상황적으로 봐서 비행기가 떨어졌다. 뭐 그랬을 때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좀 더 1초, 2초 더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시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동시 사망의 추정으로 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홍수, 화재, 항공기 추락 등 2명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법률상의 추정 규정이므로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추정은 번복이 된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 일가족이 모두 동시 사망을 했다면 다 없죠. 그럼 누구한테 가죠? 좀 있으면 이제 그 상속 순위가 나오겠지만 한꺼번에 다 계속 사망을 했다면 위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는 직계 존속으로요.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상속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는 이거 지금 일단 민법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뭐 설명을 안 드리고 교재에 나오는 뭐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민법에서 민법 기준을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세법, 세법 시간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필요한 뭐 그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221페이지 4번 상속 개시 장소 첫 번째 줄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그죠?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이분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예요. 주소지고요. 만약 이분이 해외로 나가셨어요. 해외로 나가셨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또 돌아가셨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근데 해외에 가셨다가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사망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결국 출국 전에 우리나라의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등본이 되어 있는 곳이 상속 개시 장소입니다. 하여튼 주소지예요. 주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친족의 범위.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인척을 의미한다. 배우자는 다 아시는 거고요. 혼인에 의해서 결합된 상대방을 의미하며 첩과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축첩과 사실혼 관계는 법에서는 일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족. 팔촌이네고요.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혈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결혼을 매개로 이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상속의 효력 첫 번째 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은 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가져가요. 포괄적으로 승계를 한다. 그죠? 포괄적으로 승계를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 일신 전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일신 전속분이라면 이분이 만약에 이제 이 아버지가 회계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근데 만약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 이분이 만 변호사라고 하면 사망했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나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가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일신 전속권이라고. 일신 전속권. 일신 전속권은 사망으로 인해서 전속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는 무죄재산권도 포함되며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인 채권을 얻고 소극적 재산인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채무는 승계된다. 이 승계되는 거는요, 플러스인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인 소극재산도 다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예요. 즉 적극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는 건 일반적이고요. 플러스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빚만 승계를 받으면, 빚만 상속을 받게 되면 이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향후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요. 그럴 때는 나머지 살아있는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상속폭이나 아니면 한정 상속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무가 너무 많아 오히려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되므로 이런 경우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지게 하는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 즉 한정 상속 제도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버지한테서 받는 아버지 플러스 재산이 만약에 100이다. 아버지 플러스 재산이 만약에 100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재산이 빚이 마이너스 300이다. 그럼 어떻게 받으면 돼요? 방법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어떻게 하냐면 아예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 둘 다 안 받는다. 상속 포기. 그죠? 상속 포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재산이 100이잖아요. 100의 한도에서 소극 재산, 즉 빚을 받는다. 나머지는 안 받고. 그죠? 그러니까 한정 승인 제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상속인한테 마이너스 재산이 넘어오진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가. 그 다음에 227페이지 2번 상속인의 순위. 박스를 보시면 1, 2, 3, 4 순위가 나오는데요. 순위는 어떻게 되죠? 1순위가 누구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죠? 그 다음에 2순위는 직계 존속이면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겠죠? 아버지 쪽이건 그 다음에 이쪽 모친 이쪽 쪽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또 배우자. 그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렇게 가는데요. 그럼 여기는 잠깐 이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개념을 조금 해볼게요.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다음에 딸이 있고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서 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있겠죠, 그죠? 할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직계 존속은 누구예요? 직계 존속은 할아버지죠. 그죠? 이쪽 이제 어머니 쪽에도 만약에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겠다.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가 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은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장인, 장모님이 다 포함돼요.
배우자 포함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요. 이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은 누구예요?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본인의 아들, 딸 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내려가네요. 그 밑에 손자 있으면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다 직계 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다 밑에 있으면 다 직계 비속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바로 위에 있는 분, 바로 내 밑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자식만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아니고요. 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생존에 있는 모든 분들, 뭐 그냥 할아버지, 그다음에 뭐 증조 할아버지, 뭐 보조 할아버지 다 되는 거예요. 다 살아만 계신다면.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내 자녀, 그다음에 뭐 손자, 증손자, 고손자 다 있다면 다 이제 직계 비속의 것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게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228페이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